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무대에서 첫 정상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 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외교, 인사, 굵직한 시험대를 지난 이재명 정부의 2주일. 오늘도 여야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수지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근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갑 국회의원 정성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친구를 젊고 미남입니다. You're very kind.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작은 차이들이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네, 취임 12일 만에 치러진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였습니다. 야당에서도 출발 전에 국익을 위한 성공을 기원한다 이런 덕담을 했었는데요. 여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G7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초청국이잖아요. 캐나다 이제 총리의 초청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다. 그리고 12일 만에 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11차례 양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권투로 치면 1라운드 이제 몸을 푸는 단계였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G7 국가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첫 무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타이밍상 굉장히 좀 적절했어요. 빨리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했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 양자회담이 결렬된 이 상태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통상 문제, 관세 문제, 외교 문제, 국경 문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대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 이런 논의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다만 지난 정부와 어땠다 이것을 미리서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고 앞으로 이제 실용적인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반년 동안 중단되었던 정상 외교 무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복귀를 신고식을 치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 이제 회담이 되지 못한 것은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은 워낙 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학습 능력이랄까 적응력, 뭐 발전도상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말 대통령 되고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해외 정상들과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외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외교에서는 정쟁을 앞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G7 정상회의. 여기에 초청받아 가서 이런 역할을 하신 부분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격이라든지 신뢰 문제를 회복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국격이나 신뢰가 좀 많이 상실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새로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상회교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역시 이런 민주주의 회복력이 뛰어난 나라구나. 예, 상당히 우수한 나라다. 예. 우수한 국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언급해 주셨다시피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눈에 띄는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다. 다만 작은 차이는 넘어서자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에 계엄 사태로 지속되지 못했던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먼저 여당에서 시작해 주시죠. 작은 차이를 넘어선다라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와닿는 게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토, 역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작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현재 한일 앞에 놓인 게 공통 분모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유 같은 거 수입을 할 때 70% 이상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초크 포인트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제 통상 관계도 이제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협력 관계도 상당히 한국과 일본에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만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사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에 닥친 위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충분히 한일 간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협력의 모멘트로 작동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재명 후보 시절의 인식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DJ 그리고 오부치 선언 이후에 굉장히 좋을 때도 있었고 냉각기를 가질 때도 있었다 말이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좀 한일 관계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좀 한일 관계가 조금 안만하게 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첫 우리 이재명 대표의 외교 무대에서 한일 관계에 실용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턴을 하고 또 같은 한마당 쓰듯이 같이 쓰자 하는 그러한 발언은 굉장히 양국 간에서 긴밀한 그런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예.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양국이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1년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없는 이런 나라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문제가 지금 늘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한일 관계에 그런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기존 우익 사상에 젖어 있는 의원들의 그 망언,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우리가 서로가 긴밀하게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예.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셔틀 외교가 중요하고 서로가 한일 관계는 무엇보다도 과거 지향적보다 미래 지향적,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기억은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상석을 이시바에게 양보하는 예. 이런 모습도, 이런 문화도 저는 아주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우려가 많이 불식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예, 저도 뭐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말씀에 많이 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도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일본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나 이전에 그 정치하시는 상황에서 조금 일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좀 거리감 있는 표현을 하신 경우는 있긴 해요, 그죠? 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이제 풀려고 할 때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또 항복식이다 이런 비판도 좀 하신 적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또 어떤 당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예의주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좀 찾아봤냐면요. 그 일본이 발표한 그 회담 결과를 보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안정적 발전을 강조했거든요. 안정적 발전.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뭐 두 분도 계시지만은 또 친일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민주당에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너무 다른 그런 방향이나 모습으로 일본을 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 왜?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내 문제가 너무 지금 어렵고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외 관계부터 이렇게 또 좀 안정된 마음을 이런 자세를 취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한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토론이 별로 치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평가도 나중에 좀 치열해질 겁니다. 치열해지나요? 예, 예. 일단 지금까지 야당의 평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한일 관계는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학과 출신인데 과거사 문제라는 표현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라고 하면 왠지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쪽이 좀 쪼잔해 보이고, 예. 뭐 좀 구태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역사 문제이고, 역사 문제. 한일 간의 역사 정의 문제죠. 그래서 과거사, 뭐 한일 간의 과거사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나무다리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은 길이지만 건너지 않을 수 없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인데, 앞에서 두 분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들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처럼 한일 관계 해라 이거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이제 잘못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비판을 좀 많이 저희가 했던 게 또 한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주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해왔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첫 단추는 이제 처음 어차피 이제 당선돼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갖고 앞으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윤종근 우리 의원님의 그 말씀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첫 단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한일 정상을 이렇게 만났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 저는 내각 책임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고 일본은 하부 상달시 방식이거든요. 어떤 그 조건이 있어도 조율, 일본말로 내마엇이라고 그러는데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수상이 되든 총리가 되든 집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첫 단추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컵에 물을 반을 채웠다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답을 할 차례죠.
반을 채울 것이냐 또 과거 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예. 자, 과거사 문제라기보다는 역사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를 것이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 언론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G7 이제 순방 얘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예. 좀 하시죠. 말씀드리고 싶겠는데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이제 정분석하면서 가깝게 이렇게 좀 모셨거든요. 근데 순방하는 장면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게 웃음을 정말 되찾으셨다 이런 그게 이제 모두 별로 이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낄 텐데 가까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좀 장난기도 많고 예.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그동안 워낙 이제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끼가 발동이 못 되는 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모셨던 사람들은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해외 순방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해맑게 환하게 웃는 모습 예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예. 같아서 뭔가 이제 모든 게 좀 풀리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일할 그런 이제 마음 이제 준비가 되셨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오늘 나오신 두 분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제 애교 무대에서는 또 국제 매너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이제 차츰 지금 외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거고 예. 그러나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지만은 국제 무대에서는 또 국제 무대에 그 걸맞는 애교에 또 매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뭐 차츰차츰 뭐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 이 정도로 짚고 끝나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취임 2주 그리고 앞으로의 협치를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이번 주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초청을 했고 G7에서 있었던 외교적인 성과라든가 뒷얘기들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이 협치의 시작이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정성국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22일에 대통령 관저에서 우리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사실 저희가 출발이기 때문에 외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이 국내 정치 부분만큼은 또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그런 어떤 대통령의 결단이라든지 그죠 또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방송 3법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사실은 첨예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외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을 피력하고 또 대통령께 강력한 또 어떤 건의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과연 이제 협치를 하기 위한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냐면요. 두 분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대통령 권력에 국회 170석 가까운 권력을 가진 사실 거대한 힘을 가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초기에 주는 인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제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의지로 다 밀어붙였을 때 이런 일이 나올 때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백상처럼 엮여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님과 우리 그 여야 지도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좀 양보도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협치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상호 정무석을 임명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에서는? 우리 정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협치의 물꼬를 떴다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저는 뭐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야가 통합하고 협치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놓쳤어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여야를 지도부를 불러서 이렇게 설명하고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부탁이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런 야당과의 대화, 협치, 그다음에 국익을 위해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이런 자리는 좀 꾸준하게 5년 내내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되고 서로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또 그 대화 속에서 털어내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러한 모습이 건전한 여당과 건전한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첫 스타트로 협치를 시작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취임 당일에도 여당, 야당 지도부 만나서 함께 예. 오찬을 했고요. 또 이번 일요일에 대화를 하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야당과의 대화 이어질까요? 어떻게 이게 예상하세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런 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에다가 외교 이후에 정상 외교 이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지고 협조 요청하는 게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이루어져 왔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협치라는 거는 결국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야당하고 이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데 모든 거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외교를 설명함으로써 이 부분은 잘했으니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예. 야당에서 협조를 해달라. 입법적으로 보조를 해달라.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겠다 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완전히 패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단 한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단 한 차례 만난 거 외에는 어떤 외교에 대한 설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죠. 여대 야소의 정국인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그 구조를 여대 야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야당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거보다 나은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야당에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방향은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포기하자라는 건데 민주주의 제도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이런 입법과 관련돼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대신 국민의힘에도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3년 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예. 하는 게 이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정치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강대식 의원님께서 이제 초심 잃지 말라고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대식. 죄송합니다. 예, 그 대통령 만나면 꼭 잘 이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예.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체의 초심 자체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즐기세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갈등 현장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인이고 또 갈등의 상대들하고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안 된다는 건 또 뭐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건 또 칼처럼 자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계곡 정비 이런 것도 정말 갈등에 첨예한 생업이 달린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현장에 들어가서 타협책을 찾아내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 주민들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설을 철거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냈었고 코로나 때도 이제 경기대 이제 학생들 기숙사를 이제 코로나 그 이제 그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환자분들이 이렇게 예. 치료소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차출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때도 현장에 가서 다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또 이제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정치가 그런 게 재밌다 본인은 갈등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타협을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이제 각자 만족하고 각자의 삶이 개선되고 그런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재미다. 이제 이런 얘기 평소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간에 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대화 타협으로 서로가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느냐. 예. 이게 이제 정치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많이 좀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상법 얘기도 나오고 뭐 쟁점 법안이 쟁점 사안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까도 이제 저 대기실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아, 예. 넓은 마음을 갖고 좀 폭넓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정치가 낭만이 있을 때는 6개월은 허니문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별로 문제 제기 안 하고 언론도 문제 제기 안 했는데 이게 3개월로 줄다가 요즘은 뭐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허니문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당선 다음 날에 지옥문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힘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통령하고 많이 좀 우리 대화해 정세균 주시면 좋을 의원님하고 것 지금 허니문 기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두 아니, 분은 잘하신 아주- 거는 잘하신다. 예, 이렇게 예. 하고 예.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문해야 될 사항 뭐 조심스럽게. 그렇죠. 정치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속에서 그 최대의 공약수를 뽑아내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49% 반대와 51% 찬성 2%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을 지켜보니까 너무 여야가 갈등해. 이게 그게 다르죠. 두 분은 좀 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화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선거 때 보니까 뭐 캐치프레이가 경청 아니었습니까? 네. 경청. 그러니까 야당의 소수의 목소리도 좀 듣고 국정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가감하게 반영하는 네. 그런 정치를 좀 해달라는 거죠. 예. 저도 한 말씀 좀 아까 우리 부성찬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국민들께서 권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권력 행사를 하는 부분은 뭐 좀 부득이한 부분이 있고 다음 선거에서 좀 심판받고 또 우리가 또 국민의 선택 받는 것이란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것은 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마지막에 작동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학생 가르칠 때도 이게 다수결의 원리를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정치와 이런 부분들은 대화 타입이고 그리고 물론 국민들께서 권력을 주신 건 맞는데 그 권력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다수의 결정이 옳다고만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권력이 집중이 되다 보면 본인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야당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설득력이 있고 국민의 공감이 커지는 경우는 또 때로는 양보하고 또 물러서면서 이렇게 협치해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극한 대립은 없지 않겠나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간단히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됐지만 이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왜? 심판의 대상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이거든요. 당장에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은 여당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런 심판이 결국은 여당이 짊어져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고 해서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그걸 행위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해도가 높아요. 바로 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그 긴장감 속에 살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정군 의원은 뭐 들고 오셨네요. 그게 뭔가요? 아니요, 다음번에 조금 있다가 예. 깜빡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첫 만남도 일단 평가들이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 그런데 이제 3대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치 기조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나를 반대했던, 나를 비판했던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오늘도 이제 추경이 됐는데 민생, 이런 외교, 현안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제1호 법안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특검 3법이 먼저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또 극한 대립으로 또 갈 거 하시냐 이런 그 염려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주는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극한 대립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로 들어와서는 좀 그런 민생 그리고 협치하는 이런 부분을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갔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법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당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승천 의원님? 예. 최혜병 특검은 21대 때 발의된 거죠. 그죠? 21대 때 발의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20대나 부모들이 봤을 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의무만 부과하고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최혜병 특검은.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부모들은 한에 맺혀 있고 그리고 명확히 이게 밝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요.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한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의무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 지금 20대 남녀가 갈등하는 부분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18개월이라는 건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면서 왜 책임은 지지 않나.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군대에 아들을 보냈는데 병역의 의무에 따라서 보냈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요구를 받아 안아서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요구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이게 당장에 바로 1호 법안으로 올라왔으면 문제가 되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데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군인들이 너무 불안해요. 얼마 전에도 제보자가 왔었어요. 우리 살려달라. 우리는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걸로 처벌받는 게 두렵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경로도 얘기해주고 그런 자료를 갖고 오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지난해 10월에 3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있고 이 무인기는 보내서는 안 되는 군사작전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무인기인데 경로도 지금 이게 북한에 노출된다. 그랬더니 그냥 보내.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군에서요. 예. 예. 이거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군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살려달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그거에 따랐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사, 이런 거 조사에 감사에 이런 거에 떨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저는 종식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윤석열은 이미 헌재에서 탄핵 인용됐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지금 주요 행위자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실제 미래에셋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이걸 인지했던 거, 주가 조작을 인지했던 그런 것들이 4년 동안 안 나온 게 그 고검에서 짧은 기간에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할 동력은 이제 잃은 거죠. 즉 말하자면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비아폰을 통해서 영부인은 비아폰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는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비아폰 제공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비아폰을 통해서 민정수석과 30분 넘게 통화하는 것도 이제 드러났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불기소한 사항을 검찰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덮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이런 문제들은요, 해결 종지부를 찍고 가야 돼요. 설령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이 그래서, 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원인 규명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쉬움은 순서가 맞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제 시대 정신인 국민 통합에 이런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게 꼭 그렇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 뒤에 먼저 1호 법안이 민생이라든지 외교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더 나왔으면은 더 나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특검 취지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기와 순서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다, 그런 라는 부분이 말씀이고. 1호가 예. 1호가 3대 특검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 현재까지 대립해 왔는데 또 대립이가 이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께서 당대표 출마할 때 정말 좀 이슈가 됐잖아요. 최혜병 특검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제3자 특검으로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이슈를 몰고 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 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그 비선 실세 부분들 나오고 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그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가 참 아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란 특검법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부승찬 의원님이나 윤종근 의원님께서는 뭐 결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다는 거 공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특검법이 발의될 때마다 늘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인지된 관련 사건의 수사를 넣는 부분이 항상 우리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이래 특검법을 발의하실 때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란 특검법도 검사 수가 무려 267명에 110일간 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가 말한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 말씀하신 내란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정리를 위한 부분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 저희 당 그때 김대중 의원님 그때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말 어떤 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절대 다수가 정말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갔지만 들어오지 못한 분들의 그 입장이나 그 상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수사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정도의 수사가 아니라 뭐 이게 또 나오고 하는 데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확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수 괴멸, 이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보인다든지 그래서 혹시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가 말씀하고 계시는 일부 위헌정당 제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은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몇 분이 아니 하셨으니까. 이준석 예. 의원이 너무 강하게 개혁신당 예. 이준석 의원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운영은 이 특별검사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주시하시면서 예. 이 수사가 우리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 또는 보복 수사 또는 정치 보복의 의미로 다가가지 않도록 신중을 해주시기를 예.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입장을 짧게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헌정당 심판 청구.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국민의힘을 해체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도 그런 예, 아주 강하게 취지의 강하게 발언과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뭐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내란 특검이라는 것들 아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놓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뭐 이게 본회의장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당사로 했다고 4번씩이나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한테 실질적으로 의결 그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연기해달라, 좀 뒤로 밀어달라라는 문제라든지 그 계엄 직후에 바로 선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가 불가피한 거죠. 근데 그거 이 원내대표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넣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딱 한정을 해놨잖아요. 최대 170일, 예. 30일 연장까지 해서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이제 정성구 의원님 늘 이제 특검 얘기 나오면 쟁점이 붙는 건데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이게 이제 등자 때문에 등. 논란이 되고 추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근데 이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했었던 특검에 늘 일반적으로 준용됐던 원칙이에요. 인지된 사건이라는 것이 다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당사자 그 사건의 당사자인 정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계열 정당이 여당일 때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많이 이제 여당일 때 특검을 받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대북선거 특검을 받았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온로비 사건인가요? 그 예. 특검도 받았고 이럴 때도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 유독 요번에만 이렇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지 그게 좀 저희로서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국힘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이다 이제 협치기조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추진한다라기보다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이 한 60% 중반대, 65%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보수 이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울경 같은 경우도 60%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보복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삼특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평가가 전 세계에서 22에서 27위로 7계단이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낭떠러지 떨어진 거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삼특검을 통해서 12.3 계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 이런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검이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방대하게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엄정하고 철저하게 해서 꼭 밝혀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는 그런 특검의 수사로 가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이게 계엄이 아까 우리 정성국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계엄이 잘했다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됐죠. 엄연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역사의 한 페이지죠. 원인 규명은 하고 넘어가는 건 맞죠. 예. 맞는데
우리 정성국 의원님 생각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 생각들은 네. 이게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거죠. 네, 저도 예. 국민의힘 당에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인지수사. 이 네, 부분은 인지수사. 빠져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협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에서 이제 그때 야당일 당시에 야당 추천이 아닌 결국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고 내란도 내란 부분에 한정해서 했고 외환은 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사실은 많은 양보를 했죠. 근데 이제 인지수사라는 요거에 막혀갖고 등이라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 수사 중에 밝혀지는 거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다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됐던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법을 동의해 주셨다면 오히려 이런 불만들은 좀 적었지 않았을까, 우려는 좀 더 적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자, 특검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나흘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에선 정치 공세다, 또 국정 방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예. 이 정치를 할 때도 그랬고 정치를 안 할 때도 그렇고 정권을 왜 잡습니까? 인사, 행정, 재정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권을 잡은 쪽의 인사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예. 제 주장은 뭐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고 실패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우리 이제 김민석 우리 총리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친해요.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예. 카운트 파트너도 하고 사람 참 훌륭한 분이에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청문회 안 하고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헌법에 이제 부여돼 있고 이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나 이것을 뭐 망신 주기다. 이거 망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해하는 거.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대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한 것만 해명을 잘 좀 설득하고 해명을 하면은 저는 초창기에는 사실은 협조할 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예. 이것을 충분하게 좀 우리 후보자께서 설명을 해주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망신 주기가 아니다 이런 것을 미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될 것이다. 충분히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국정의 2인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좀 혹독한 검증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좀 따져보면요.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만약 저희가 의석수가 150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임명하려고 하면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다는 자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 부분 정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또 크잖아요. 그죠? 큰 상황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데 야당이 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또 대래 좀 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분도 나쁘고 감정도 상하고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야당이 됐거든요.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견제잖아요. 또 인사청문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공직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국무위원들, 그죠? 국무위원들은 이번에 계엄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무위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있는데 물론 이 의혹들 중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봤을 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자료 요청,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그 출입국 기록은 김민석 후보자께서 아마 공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자료가 조금 부실하든 어떻든 간에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고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좀 자료로 대응을 해주시면 내가 뭐 열심히 다녔다, 뭐 이 시간에 시간을 빼서 최고 뭐 회의를 끝나서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머지 재산 부분도 뭐 내 전처가 이렇게 아이의 학비를 댔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예. 부분이 그게 바로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자료 제출이 된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물론 반론을 제기할 때 이렇게 하겠죠. 청문회 당일날 다 소명하겠다 이래 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의혹이 불거졌을 때 또 일정 부분은 미리 좀 소명을 해놓으시면 그죠? 그 당일에 가가지고 또 국민들이 또 바라볼 때 그 해명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을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그 새 출발을 하려는 그 정부의 청문회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는 야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서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야당의 봅니다. 역할이 또 정부 견제, 인사 검증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혹독하게 하셨어요. 혹독한 검증을 했고 다만 그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기반한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반박들이 오간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칭화대 석사 과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몇 시간 전에 김민석 후보자 인터뷰를 직접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고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국으로 나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 기록들을 모두 다 공개를 저희 방송에서 했는데 총 39회고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석사 과정이 좀 더 그 과정을 직접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기간의 2009년, 10년 자료이거든요. 21회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편명까지 적혀 있고요. 저 자료의 원자료들은 청문회에 제출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걸 제가 사실관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 내는 이제 시기도 좀 늦고 빨리빨리 안 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보다 매우 빨리 매우 많은 자료를 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여당이라서 빨리 좀 이제 인준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국민들도 압도적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중도적인 인물로 총리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김부겸 전 총리님도 그 당시에 지지율이 35% 중반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48%가 찬성을 하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내란으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정부가 이거를 시기를 하루빨리 좀 끝내고 하루빨리 좀 일을 좀 해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윤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재산 문제를 계속 좀 거론하시는데 제가 좀 이거 판넬 어디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재산 문제로 좀 논란이 됐던 분들의 재산 총액입니다. 지금 김문석 총리가 2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근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재산이 433억이에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20억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 64억. 김대기 비서실장 48억. 비교도 안 되는 재산이에요. 지금 2억짜리 재산 갖고 있는 분한테 너무나 혹독하게 좀 과도한 그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지역구에 가면 국민들 목소리 듣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적어도 이제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진보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 정부 때 들이댔던 척도에서 너무 더 과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도 자료도 잘 안 내셨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 김윤석 총리 후보자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빨리 내고 있는 겁니다. 세금 관련된 서류들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출입국 기록도 저렇게 자세하게 내봤던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청문회 할 때.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성의껏 자료도 내고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렇게 의혹을 부추기고 하는 것은 정권 초기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과도하게 그걸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렵고 힘들수록 정도를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김민석 후보를 아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자, 수입이 5억이다. 그러면은 지출이 13억이다. 그러면 차이가 8억이다. 그럼 본인이 억울할 부분이 있죠. 나 8억. 나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부승찬 의원님한테 뭐 1억을 빌렸다든지 이 정확한 그걸 제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 그러면 국민들이 봐서 저 정도로면은 우리가 이해한다. 저도 전 재산이 2억밖에 없다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짜가 하나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이 야인 생활을 또 오래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수익과 지출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망신을 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아픔이 있잖아요. 가족사에 또 이혼도 했고 그래서 그 전처까지 불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출과 수입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만 좀 해명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지금 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예. 우리가 민주당한테 무리하게 아니, 주는 것 같아. 그런 예. 거예요. 저는 이제 정성국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바뀐 입장에서 예. 인사청문회고 그다음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또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혹독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혹독해야 돼야 보여지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2억 남짓 어머님 재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제 그 정도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이 우리 모 의원의 공격을 디펜스를 하자면 이게 보면 연말정산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자기의 수익이 나타나지만 연말정산은 뭐 카드니 뭐니 사용한 내역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뭐 보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자인 경우는 맞을 수가 있는데 기타 근로소득자들 있잖아요. 알바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판 기념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든지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연말정산에 안 들어가요.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타 소득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 부인이 이제 유학 학비를 댄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연말정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누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가 이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죠. 연말정산을 딱 가져가서 13억과 5억이니까 8억의 차이가 난다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일한 거, 본인이 수입을 얻은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그 증빙 자료 있잖아요. 이걸 상해서 이걸 비교했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모든 게 합쳐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이 그 기준을 잘못 갖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공식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 한 5년간 5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쓴 돈은 추징금에 6억 2천만 원, 신용카드와 현금이 2억 3천만 원, 기부금이 2억 원이 있고 월세와 아들 유학비가 최소 2억 5천만 원이 나갔다. 즉 한 8억 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7.9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약 8억이. 예, 약 8억 원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김민석 후보자를 몇 시간 전에 인터뷰했을 때 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예.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고 또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녀의 유학비는 빼야 된다. 전 배우자가 지출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경조사비, 축의금이죠. 그리고 부의금, 여기에 출판기념회 수익 등으로 쓴 금액으로 본인은 파악을 해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방송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본인 입장이니까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아니 지금 이제 김문석 총리 그 여러 가지 뭐 그 재산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은 금방 이제 해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국힘에서 제기했던 8억 같은 경우도 8억에서 그 2억 2.3억 아들 그거를 빼면 5억 정도예요. 그게 이제 출판 기념회, 결혼식 부의금, 빙부상 때 이제 조의금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 못 해줄 분들은 제가 봐서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이렇게 그걸 그러니까 평소에 다 계산해 놓고 머리에 넣어놓고 있질 못한 거죠. 설명하면 되지. 아니 이제 예. 한덕수 총리 할 때도 예, 예. 저희가 이제 검증을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인중 과정에서는 상당히 세게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 차원에서 안정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오케이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검증의 과정,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 이런 것들을 김민석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그 자료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모자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히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냐면 20억이 법인에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4년간 20억이 수익이 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자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막판에 제출을 하니까 이제 사회 기업 간담회 해외에서 기업 간담회 한 거 사회로 20억이 이제 수익이다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예.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금 우리 그 앵커님께서 아까 그 김민석 후보자의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들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 일정 부분은 그게 좀 이해하는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저는 지금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경조사비라든지 또는 뭐 부의금 이런 부분들 출판기념회 이런 일을 통해서 한 5억, 6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7억, 8억 되는 돈이 다 뭐 어떻게 마련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소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민석 후보님께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을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금 이렇게 대응하시는 모습에서 좀 짜증 섞인 대응을 좀 하신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예를 들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시면 좋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 그 정치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한참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검찰 표적수사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있었던 일들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검찰 표적수사 이런 이야기들은 최근에 정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김인석 후보께서 대법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정치검찰이었다 표적수사에 대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전면 부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느냐.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라.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김인석 후보께서도 한나라의 국무총리를 하실 분이 본인의 어떤 사정을 다 떠나서 내가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말하는 거 금액의 크기 작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재산이 2억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뭐 어렵게 살았고 그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연민은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금전의 거래 부분에 있어갖고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것은 금액이 크고 작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본질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실 정도의 분이시라면 또 우리 뭐 김대식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또 훌륭한 분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여정을 봤을 때 정말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정치 선배시잖아요. 그죠? 개인적 의견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초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실 분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예, 먼저 드릴게요. 예.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판 기념회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좀 했던 걸로 이제 전해 예.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2002년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김문석 후보가 이제 제가 뭐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SK로부터 2억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당시에 직접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도 인정을 했는데 불법 정치자금을 인지하고 받았다는 판단. 이것 때문에 이제 유죄가 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친구랑 동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게 다른 친구가 어떤 이제 자금을 차입해서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회계가 불법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자금법상 후원 가능한, 모금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넘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밀히 보면 본인이 꼭 책임지고 다 추징금 내고 그래야 될 의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회계 담당자 잘못이거든요. 그런데도 김문석 총리 후보자는 이거를 본인이 다 책임지고 지금까지 가중 계산까지 되면서 이걸 다 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선배 정치인들은 그걸 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책임지고 그 재산도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김문석 후보자가 정치법 위반으로 100% 유죄가 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한 사실이고 이런 정한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또 김문석 후보를 총리로 지지하는 이유는 많이 떨어지고 고생하셔서도 한 이유가 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의 인사 쓰는 원칙이라고 그러죠. 본인은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모로 쓰지 않는다. 정치인이 낙선을 해봐야 국민들 귀중한지 알고 유권자 귀중한지 알고 모시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랫동안 10수년, 20, 30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몸에서 잘 배서 총리로서 국민들을 잘 모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독하게 검증은 하시는데 인준을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혹독한 검증하시는 거 좋은데 인준에는 찬성해 주시게. 근데 사실은 나는 우리 김민석 후보자께 제가 부탁을 해봐. 그거 지금 판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 판을 키웁니까? 본인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방송에 와서 하고 유튜브에 왜 나갑니까? 1인 지하의 만인지상입니다. 총리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전반을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우리 국민들로 봐서 예. 상당히 오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묵묵히 자기가 내가 검증해서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유튜브에 나가서 설명하고 뭐하고 또 뭐 업무 보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진심은 그렇게 아니더라도 국민들로 봐서는 겸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밝히는 것도 왜 방송에 와서 밝혀야 되는 겁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청문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수입은 이러는데 지출이 이렇고 내가 사인간의 채무는 이렇고 뭐 부의금이 얼마 들어가고 출판금이 얼마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미리서 이렇게 하니까 침소 봉대가 될 수도 있고 확대 재상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겸손하지 않다. 겸손하지 않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좀 지금부터는 좀 예. 무겁게 예. 예? 해달라 하는 오늘 인터뷰 무겁게 했습니다. 무겁겠습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김민석 아니, 후보를 약간- 계속 대변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들어서 약간 상당히 근데 그러니까 반론을 하자면 결국은 그 인천 의원이 국민의힘당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물론 청문회에서는 자세히 밝힐 거지만 그 전에 준비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다. 총리 후보자로서 설명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예. 얘기죠. 저하고 인터뷰한 게 그 가벼운 처신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예. 추가로 예. 좀 말씀 하나 예. 드리면요. 예, 예. 그 우리 김대식 의원님이 좀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민석 후보자께서 지금 그 업무 보고 형태 또는 이제 현장 행보 같은 걸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 뭐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표현도 좀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하시고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치 여정을 올라오실 때 옆을 지켰던 의원의 그런 어떤 동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 뭐 우리가 정치하면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또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자질이나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없다 떠나서 지금 기준에서 좀 낮은 자세로 정말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우리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뭐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동료를 향한 마음들을 표현하실 때 지금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분이 재산이 얼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분은 나쁘죠. 당신은 뭐 잘났다고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뭐 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가질 수 있어도 지금 그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거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다 동료 의원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논쟁을 했으니 JTBC 논쟁을 하고 갔으면 예. 가셔가지고 오늘 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전선을 확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바르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들은요. 김민석 후보자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검증이 허술해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김민석 후보자에게 좀 물론 아직까지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명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정자 그런 상황이 그때 되고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검증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도 좀 더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하셔가지고 이런 공직 후보자들이 이런 국민들의 이런 눈 맞지 않는 분들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여당에서도 한 말씀 하시죠. 윤종근 의원님.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결정적으로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를 다른 분들이 다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이렇게 키워준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국민들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갖고 신뢰를 주게 된 계기가 12.3 내란을 일찍부터 개업을 예견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걸 하면서 그때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저도 예. 처음에는
아, 무슨 얘기야 이런 저희 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이제 많이 하락되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이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게 성과를 내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 갈 만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예. 그거를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총리 인준에는 꼭 좀 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발언 1분 남았거든요. 네. 예. 부승찬 의원님 해주시죠. 참 이게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또 이제 입법부의 또 동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악이지 않습니까? 최악이다 보니까 모든 걸 떠나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중하고 또 건강한 토론도 된 것 같고요. 또 서로를 많이 존중해 주셔서 오늘 시청자들께서도 굉장히 감명 깊은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1분씩 드릴 텐데 먼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두 분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점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언어보다는 행동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할 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해도 우리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극한 대립을 피해서 정말 소수의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좀 듣고 경청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또 도와줄 게 있으면 가감하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국정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야당이 추구했던 보수 우파의 정책도 가감하게 국정에 좀 접목을 시켜서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당과의 협치, 특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달라 이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요. 정성국 의원님. 예. 뭐 이재명 대통령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율이 참 49.4가 나왔습니다. 참 오묘한 숫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반올림을 하고 싶어도 50이 안 됩니다. 이 의미가 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지금 권력이 대통령께 집중돼 있고 또 제가 이번에 대선 기간에도 선거동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극 체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제대로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과연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직언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게 그런 좀 기회를 주셔서 내가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야당의 쓴소리를 들어서 내가 놓치는 부분, 내가 이게 아니었나 하는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오히려 여당에 있는 분들보다 야당이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어떤 반대하는 세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을 건전한 야당으로 인정하시면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좀 반영해 주시고 함께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예,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요.
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도 많은 협조를 좀 바라고 싶고요.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열차게 가해 주시는 게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견제와 균형에 맞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출발선인 동시에 비정상화된 국가를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과제에 지금 모든 해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윤종군 의원님.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이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란 종식, 또 경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도 좀 집권 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미는 협치의 손 뿌리치지 말고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이제 야당 대표가 제 기억에 6번인가 이제 여야 대표 회담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안하시다가 6번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표 회담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선되자마자 벌써 이제 2번째 야당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잘 좀 받아주시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여야 협치를 통해서 분명히 성과내는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판넬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때 성적표입니다.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안착해서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 이제 17위에서 경기도지사 도지사들 평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갈수록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있다. 뭐 가지고? 일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부터는 거의 12개월 동안 1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1, 2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성적을 낸 것은 오로지 민생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다. 그래서 선거 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민생,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빨간 정책, 파란 정책이 따로 있지 않다. 김대중 정책이든 노무현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모든 정책은 다 갖다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국민들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의심하시고 경계하지 마시고 대선 때 내세웠던 좋은 공약 같이 실천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JTBC 논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 특히 오늘 토론 테이블에서 보여주신 상호 존중과 배려, 하반기 국회에서도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또 다른 뜨거운 논쟁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